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옛 경제기획원 경제정책국장, 대통령 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최종찬 전 장관이 제시한 국가 시스템 개혁입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정통 경제 관료의 국가 혁신 제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의식이 선진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 주장을 담은 이 국가 시스템 개혁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왜 이 국가 시스템 개혁 이런 게 좀 필요한 겁니까? 예, 항상 문제는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는 그 여러 가지 시도를 보면은 아주 대증적이거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제도 같은 게 제대로 돼야지 일시적으로 도덕심에 호소한다든가 정부가 강제적인 어떤 규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스템이 잘 돼야 선진국과 후진국, 잘 나가는 국가와 못 나가는 국가의 차이는 보면은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이 되려면은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책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일시적인 규제라든지 국민들이 도덕심이 호소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고 의식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잘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제도와 이런 정책들은 선진국에 걸맞게 되어 있는지 뭐 이 책을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상당한 심의를 거쳤는데 참 엉터리 이 정책과 제도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예,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사유재산 보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잘 돼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엉뚱한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서 예를 들면은 엉뚱한 제도가 아마 어떤 건지. 2년 전인가 우리 지방 선거할 때 교육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그때 선거. 많은 분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그 시장이라든가 시의원, 군의원은 다 정당 공천이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도 있는데 교육감만은 정당 공천이 없습니다. 아, 당의 공천을 안 받고 공천이 없이 교육감 선거가 왜 그래 돼 있는 거 아니? 법에 교육감은 정당인은 교육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정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특히 서울에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습니다만은 우파 성향의 그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이런 분들이 우파 후보로 나왔는데 세 분이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표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좌파 성향의 지금 현 조희연 교육감이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정당 공천 이런 게 없으니까 누가 진정한 대표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정당 교육감 공천이 있었다라면 우파 성향 세 분이 한 분으로 단일화가 됐겠네요. 실제로 투표를 보면은 개표 결과 그 우파 성향의 세 분의 득표율은 53%입니다. 조희연 후보는 지금 현 교육감은 3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우파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게 반이 넘었는데 선거제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래 됐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자라는 젊은이들에게 이 교육감, 교육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현 시스템이 무슨 일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왜 다른 선거직은 다 정당이 있는데 그 공천이 있는데 이것만 없느냐? 그랬더니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런 조문을 나름대로 잘못 그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있는 걸 잘못 해석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은 교육에 제일 힘이 센 영향이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대통령, 교육부 장관, 또 그런 법률을 다루는 국회의원, 또 서울시에서 그 교육 조례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이런 분들이 다 정치인입니다. 근데 대통령 교육부 장관이 정치인인데 왜 교육감은 안 되느냐? 교육감만 정당 공천이 안 되냐? 또 이게 다른 나라도 이런 예가 있냐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지방 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장이. 서울로 말하면은 서울시장이 교육에 대해서도 최종 책임자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례입니다. 근데 다른 데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 결국 보면 논리도 없고 세계적인 유래도 없고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갖고 지금 우리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예. 맨날 무슨 단일화를 한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 예. 겁니다. 아, 그런 면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그렇죠. 게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요한 거죠. 헌법에 있는 걸 네. 잘못 해석하니까 네. 교육감도 정당 공천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지자체장이 뭐 러닝메이트를 한다든가. 러닝메이트로 하거나 네. 이런 걸 고쳐야 된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제도가 참 많다.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이게 아니겠습니까만. 뭐 다른 예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차근차근 또 보겠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시스템 개혁이 중요한 거를 지금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네네. 저출생 고령화까지. 그래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저출생에 수백억을 쏟아 부었는데 뭐 국가 소멸 위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다 저출생.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 저는 지금 우리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예. 낮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국가 소멸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럼 대책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하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말만 그렇고 어. 따져보면 노력을 너무 안 한다 이거죠. 역대 정부나 정권이. 노력을 너무 예. 안 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80조, 뭐 300조를 투입했는데 백약이 무효다 그러잖아요. 백약이 무효라고 수백억을 쏟았는데. 근데 뭐. 실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 금액의 60%가 주택이라든가 주택이 아마 한 반수 됩니다. 아, 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예. 또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넣어가지고 그게 반이 넘거든요. 저출산 예산의 반은 실제로 출산과 그렇죠.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동수당이라든가 예. 뭐 보육비 대준다든가 이런 거는 50%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백약이 무효라 그러는데 예. 무슨 약을 쓰지도 않고 뭐 썼다 그러냐. 아,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저는 좀 그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오해를 일으키는데 예. 다른 나라보다 뭐 엄청 돈을 쓰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을 적게 썼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저출생 백약이 무효가 아니라 약도 안 쓰고 무슨 그렇죠. 저출생이 고쳐지길 개선되길 그리고 바라느냐. 실제로 국제 비교를 할 때 예. 그 직접 지원하는 아동 수당이라든가 뭐 보육비 이거를 가족 지출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한 1.4% 통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그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은 한 2.5 정도 이래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는 3%가 넘어가는데 그거 보면은 GDP 대비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나라도 평균이 2점 몇 %, 프랑스 같은 나라는 출산율이 1.8명인데 3% 이상을 쓰는데 우리는 0.7명밖에 안 되는데 1.5밖에 안 쓴다 이런 얘기죠. 그 숫자로만 보더라도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정부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백약이 무효가 잘못된 말이고 약도 안 썼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을 좀 더 써서 가장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대책, 추진해야 할 대책을 제시하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이거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정부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애 기르고 그 교육비 이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그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줄여주는 네. 육아라든가 교육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아동수당 우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아동수당 같은 거를 대폭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동 수당 예. 얼마까지 하면 늘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8세까지 월 10만 원 줍니다. 훨씬 더. 근데 독일은 얼마를 주냐? 18세까지 월 30만 원 이상 줍니다. 18세. 그리고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다 대학 직전까지 그 10만 원 내지 한 30만 원 주고요. 일본도 중학교까지 돈을 한 15만 원씩 줍니다. 우리는 8세까지밖에 안 준다. 8세밖에 안 주죠. 그것도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격적으로 저 책에는 월 50만 원씩 주라 그랬습니다. 아동 수당을 50만 원으로 예, 올려라. 예. 근데 지금 현재 애가 원체 적게 낳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지금 수준의 그 애들이 태어나면은 전체 대상의 한 70%만 준다 그러면은 예. 지금 현재
그 노인수당 주는 비용 한 23조 요래 들어갑니다. 노인수당. 현재 이미 노인분들인데 30만 원 이상 주잖아요. 네. 그리고 아동수당은 현재는 2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노인수당 정도로 주면은 23조 들어가는데 그 정도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예. 거기서는 애들은 줄어서 학생은 대폭 주는데 예. 비용은 계속 나가거든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교부금으로 고쳐가지고. 재정 지출이 계속되고 예. 교부금이 되고 있다. 근데 학생도 주는데 그 돈을 일부 이쪽에 줄여가지고 이쪽에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은 저는 뭐 그 비용 정도는 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예. 저출생 예산, 특히 아동수당을 그렇죠. 높이는데 예. 쓰면 좋겠다. 예. 그러면 뭐 재정을 우리가 더 늘리지 않아도 예, 뭐 다른 데서 조금 노력하면 다른 걸 줄여서 예.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원체 아주 중요한 문제 심각하니까. 아닙니까? 나라에 진짜 존망이 걸린 예. 문제니까. 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그것도 고쳐야 될 텐데 그것도 그렇죠. 고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게 이게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아동 그 학생 수는 33%가 줄었는데 이 교부금은 2.6배로 늘어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국세의 21%를 주도록 법에 딱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마다 내국세 늘어나니까 해마다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예. 그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학생은 계속 주는데 그러니까 이 제도부터 고쳐야죠. 근데 네. 지금 정치권 이런 데서 이게 뭐 교사분들 이런 분들 그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지금 이런 개혁을 지금 아직 별로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금만 급증하고 있다. 그 돈을 아동수당으로 좀 투자하자. 아동수당에 네. 쓰자 그런 얘기네요. 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 참 성장률 작년엔 1%대입니다. 1.4%였는데 저성장 이대로 가면 뭐 일본에 뭐 잃어버린 30년이다. 일본 꼴 난다는 그런 우려가 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저성장이 좀 고착화되는 듯한 우려? 왜 그런가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기업 의욕이라든가 근로 의욕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다 보니까 지금 또 개도국들은 계속 추게 오지 않습니까? 예. 쫓아오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 전략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 그 개발 전략이 패스트 팔로우라 해가지고 네. 다른 나라를 빨리 추격하자. 추격자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를 만든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싸게 또 빨리 뭐 옷을 만든다 하더라도 비용을 절감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의 제일 앞에 있는 네. 형편이 되니까 그 전략 갖고는 안 되고요. 그 세상에 없는 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버스트 우버. 예. 네.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넥타이를 만든다 그러면은 싸게 만드는 것 갖고는 경쟁 안 된다 이거죠. 아주 디자인을 잘해서 하나에 30만 원짜리도 팔리게 하는 네.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그 창의성이라든가 우리 문화 등 조직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전신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내셔서 재건축 재개발 국토건설 관련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투기를 유발한다는 논리로 재건축 재개발을 좀 억제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금 더 이를 완화해가는 추세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정책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저는 규제 완화를 대폭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수도권에만 문제입니다. 지방은 수도권. 이제 거의 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오히려 떨어져서 걱정이죠.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새로운 택지가 없습니다. 결국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게 예. 택지 공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걸 활성화해야 되고요. 전에 그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투기 그렇죠. 쪽에 심리를 자극해서. 근데 그거는 지하철이 들어가면은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거 걱정돼서 지하철 놓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그리고 거죠?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 소멸되는 집보다 새로 생긴 집이 몇 년 있으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 3년 지나고 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규제 일변도로 예. 집값 올라가면 분양가 규제하고 재건축 규제하고 또 예. 전월세 올라가면 또 전월세 규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린 그때 그 여러 가지 의식해가지고 거꾸로 된 정책을 편 적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늘 얘기 나오는 게 안전 진단이 상당히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옥죄는 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안전 진단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획기적으로 좀 완화하겠다 그러는데 안전 진단 완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전 진단이 아파트의 경우 안전 진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진단이 왜 의무화돼야 되느냐?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진단을 없애야 없애야 된다. 된다.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안전 진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안전한가 위험도를 가리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안전 진단은 쓸만한 걸 자꾸만 부시지 말아라. 예. 재활용해라. 예. 그러니까 자원 낭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낭.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도로 많이 만들잖아요. 새로 많이 짓죠. 기반도가 있는데 또 그 옆에다 국도 놓지 않습니까? 예. 또 조금 정부가 여력이 있으면 또 철도를 놓는단 말이죠. 또, 예. 거기다 또 KTX 같은 고속철도를 놓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일들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가 쓰지 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 뻔히 차 잘 다니고 포장 잘 돼 있는데 예.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땅이 좁은 나라에서 예. 멀쩡한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다 고속도로 또 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건 자원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더 심한 거죠. 예. 논이나 그 산지를 훼손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원 낭비를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예. 아니 집은 기존에 그 택지를 그냥 활용하는데 예. 그 불편해서 사용하는데 그건 굳이 불편하더라도 네가 더 써라. 안전 그러니까 진단을 논리가 통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은 아예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다른 이유로 규제를 하면 뭘까? 예. 쓸만한데 자원 낭비를 하지 말도 계속 써라. 예. 이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전혀 그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 혁신 과제 국가 시스템 개혁이라는 책을 펴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